가해자 A의 배당 잔여금 교부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했어요. 결국에는 그 배당 잔여금 교부 청구권 가압류가 배당 기일 전에 이제 결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제1A는 이제 민사 본안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고 다행히 채권 만족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의 김철환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여의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모든 것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보전처분 시리즈 연재 중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채권 가압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쓸 때요, 일단 그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요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보전 채권의 존재이고요. 또 하나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두 가지는 모든 가압류에 공통되는 건데요. 우선 피보전 채권의 존재라는 건, 이 가압류라는 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인데, 너가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이 무엇이냐 라는 게 이제 그 피보전 채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내가 이 상대방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소명을 해줘야 됩니다. 가령 내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러면 피보전 채권은 대여금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용증이 있고 계좌 거래 내역이 있다. 그러면 피보전 채권은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에게 주장하는 피보전 채권이라는 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가령 이제 채무자가 상대방이 나에게 명예를 훼손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 이제 손해배상을 구할 채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고소해서 상대방이 이제 유죄로 형사 판결까지 받았다고 하면 그냥 그 판결문을 첨부하면 쉽게 소명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떤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소명을 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어떤 손해를 입었다라는 사실도 어느 정도 소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보전 채권의 존재라는 걸 소명하는 게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보전의 필요성인데요. 가압류라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승소 판결을 받고 본집행을 하기 위해 미리 이제 보전을 해두기 위해서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보전을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채무자가 재산을 뭐 빼돌리거나 아니면 막 다 써버리거나 이럴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제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 하에 좀 서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압류 신청서에 이제 피보전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잘 서술을 했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을 가압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채권 가압류라는 거는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 묶어두는 건데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채권 가압류는 당사자가 3명이에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라고 하는데, 채권자인 내가 채무자인 A에 대해서 이제 받을 돈이 있고요. 근데 채무자인 A가 제3채무자인 B에 대해서 또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B가 A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받는 보전 처분이 채권 가압류입니다. 흔히 이제 뭐 계좌 가압류, 통장 가압류라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뭐 우리가 그 어떤 은행인지 상대방과 뭐 계좌 거래 같은 걸 해가지고 알고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이 어느 은행에 계좌를 쓰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이 사실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본안 승소 판결까지 받은 상태라고 하면 어떤 국가의 힘을 빌어서 이제 상대방이 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알아낼 수가 있지만, 가압류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걸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이제 한 시중에 한 주요 은행 5개 정도 추려가지고 그 은행들의 그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무상으로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예금 채권 가압류랑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인데요. 채권이라는 거는 되게 다양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했던 사례 중에 어떤 좀 특수 채권 가압류에 대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 A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A를 고소해서 이제 형사 유죄 판결까지 받았고요. 그런 뒤에 이제 A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A가
또 다른 제3자한테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고, 그 제3자가 저희 의뢰인한테 소식을 전해주기를, 나도 가해자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근데 알고 보니까 가해자가 그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 아파트를 경매를 넘겼다. 근데 내가 이제 그 아파트 가액과 내가 가해자에게 받을 돈을 고려해보면 내가 받고 나서 남는 게 조금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참고해라 라고 이제 저희 의뢰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뢰인이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둘러서 그 경매 사건을 조회를 해봤는데, 이제 경매는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매각도 됐고 대금 납부도 됐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 됐고, 마지막에 배당 기일만 한 2주 정도 남겨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제 가령 아파트 가액이 뭐 10억이라고 하고 그 경매 신청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받을 돈이 뭐 한 5억이라고 하면, 이대로 놔두면 2주 후에 또 다른 피해자는 5억 원을 받아가지만 남은 5억 원은 가해자가 그 배당 잔여금을 그대로 받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현금 받아가면 이제 뭐 마음대로 써버릴 수도 있고 숨겨둘 수도 있고, 근데 그 아파트가 이 사람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판결을 나중에 받더라도 정작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둘러서 이제 가해자 A의 배당 잔여금 교부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했어요. 배당 잔여금 교부 청구권이라는 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이루어질 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제 경매가 다 돼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다 이루어지고 남은 돈은 그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한테 가야 하는 거니까, 그 소유자가 남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배당 잔여금 교부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서둘러서 진행을 했고, 가압류 신청할 때도 이런 사정들 다 설명하면서 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배당 잔여금 교부 청구권 가압류가 배당 기일 전에 이제 결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제 의뢰인은 이제 민사 본안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고 다행히 채권 만족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 입장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채무자 입장에서 가능한 조치는 크게 4가지예요. 한 가지는 해방 공탁, 또 하나는 가압류 이의, 또 하나는 이제 제소명령 신청, 또 하나는 이제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이렇게 4가지인데요. 하나씩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방 공탁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이 가압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돈을 얼마 공탁하는 거예요. 보통 법원에서 이제 가압류 결정을 낼 때 그 채무자는 청구 금액 상당을 공탁하고 이 가압류를 뭐 집행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명령이 주문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청구 금액 상당을 그냥 공탁해버리면 이제 가압류를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즉각적으로 이제 가압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가압류 이의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당한 가압류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채권자가 어떤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자기 뭐 통장이나 부동산에다 가압류를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이제 절차가 가압류 이의인데요. 그래서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는 신문기일을 열어요. 그래서 채권자랑 채무자를 다 법원으로 불러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요. 그 신문기일 이후에 누구 주장이 맞는지 판단을 해서 이제 가압류로 인가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압류를 이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이제 제소명령 신청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 한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이제 명하는 거고요.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본안소송 소재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채무자가 신청해서 가압류가 또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가 있어요. 가압류 결정을 받을 당시에는 가압류가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사정이 변경이 되어서 가압류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채무자가 채권 변제를 했다던가, 아니면 본안 소송을 했는데 채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든가 하는 경우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서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가압류에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채권을 다 압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이런 채권들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연금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어떤 산재 보험급여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압류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이제 실무상 제일 많이 문제되는 건 보통 그 최저생계비죠. 예금 채권 가압류를 할 때 보통 최저생계비는 이제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현행은 185만 원입니다. 그 예금 통장에 만약에 뭐 한 500만 원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제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하고요. 그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한 압류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채권 가압류의 개념이나 어떤 절차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채권 가압류는 실무상 좀 유의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실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